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5까지 떨어지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합계 출산율이 더 낮아지면서 아예 한 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0.6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산율이 정말 국가 비상사태까지 그렇게 추락한 나라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데, 아니 저출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인데 결혼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혼인신고를 할까요? 여기서 또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대한민국은 혼외자 출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처럼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면 출산 연령이 더 늦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아이를 2명 낳을 사람이 하나만 낳거나 아니면 하나도 낳지 않는 이런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구조는 하루빨리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런 제도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혼인신고를 하면 당장 돈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페널티다, 아니면 결혼 벌금이다,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 대표적인 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게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이 대출을 받으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아서 많이들 활용하는 건데요. 대출 기간이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이렇게 아주 길게 빌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연 2%에서 2.7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출 대상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데, 문제는 혼자서 6천만 원을 벌면 꽤 고소득이죠. 근데 부부가 각각 3천만 원씩 번다. 그러면 고소득이라고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제한이 6천만 원에서 딱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거 맞벌이는 쉽게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신혼가구는 7천만 원까지 연소득을 약간 풀어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7천만 원은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 소득이 3,600만 원이고, 그리고 부인 소득이 3,600만 원으로 둘이 똑같이 3,600만 원씩 버는 경우에 두 사람이 합산을 하면 7,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디딤돌 대출의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금리가 2%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자에서 아주 큰 이득을 보거든요. 이런 좋은 혜택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대출 자격이 사라진다니까 당연히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그런 청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집을 살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버팀목 전월세 대출이 최저 연리 1.3%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나 월세를 들 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자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출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버팀목 전월세 대출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청년 전용 이 버팀목 전세 자금의 경우에도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칫하면 혼인신고 한 번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2,500만 원, 부인이 2,500만 1,000원을 벌어서 두 사람이 합친 게 5천만 1,000원일 경우에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당장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혼인신고를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또 금리가 얼마나 낮으냐? 1.8에서 2.7입니다. 그리고 최대 2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니 혼인신고를 대놓고 하지 말라는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의 허점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두 사람이 각각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
당장 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집을 사면서 디딤돌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되시는 분이 2억 원의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오게 되면 당장 2억 원의 여유 자금이 앉아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연리 1.5%짜리 대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축은행 예금금리 3.9%, 이게 현재 최고 금리거든요. 이걸 적용해 보면 연리 2.4%포인트가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2억 원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의 허점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면 이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의 신혼부부 혜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이런 식으로 혜택에 기한을 둡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 이것도 또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하겠죠. 연리 2.15%에서 최고 3.25%니까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7년 이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혼인을 미룰수록 훨씬 유리해집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집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7년 안에 집을 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3년쯤 미뤘다, 이런 사람들은 이 기한이 그냥 자동으로 10년 정도로 미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고 싶긴 한데 당장 목돈이 없어서 집을 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뤄서 나중에 신고하는 게 이 대출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특히 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은 최대 4억 원 이내라서 일단 금액이 굉장히 크죠. 더군다나 LTV 80%, DTI 60% 이내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주택 구입 자금인데, 이게 결혼하자마자 7년 안에 지금 현재 이 높은 집값, 이걸 감당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주택 구입도 준비되기 전에 혼인신고했다가 7년이 쑥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눈앞에서 이 대출을 놓치는 그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면서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도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7년 이내 또는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기한에 한정이 붙습니다. 자, 제목만 보면 정말 매력적이에요. 임대료가 얼마냐?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10,000원. 와,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싼데 여기에 들어간다면 목돈 마련하는데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파격 임대료로 지금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결혼한 지 몇 년 이내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게 혼인신고를 일찍 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 좋은 기회를 결혼신고 빨리 하면 이거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1년 동안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딱 혼인신고하면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결혼한 지 1년 이내 혹은 7년 이내, 10년 이내, 이런 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로 제한을 두게 되면 결국 혼인신고를 미룰 요인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이 제한 같은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겠죠. 물론 이 나이 제한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결혼한 지 몇 년 이내로 자꾸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그런 요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집이 없는 분들의 얘기였다면 집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각각 집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에서 3%인데 2주택자는 8%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이 세금이 1에서 3%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새로 집을 살 때 8%라는 엄청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모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의 경우에는 집이 없으면 대출금리가 유리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각각 집이 있는 커플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에서 유리해지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국가가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손익계상서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SNS나 온갖 검색창에 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 이런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생기겠지만 대신 한부모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고요. 한부모 가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생활 바우처, 보육료 이런 각종 혜택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는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성은 혼인신고와 동시에 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검색창에서 질문이 계속되고 이 답변이 계속 나온다는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신고 제도 그리고 혼인신고 이후의 각종 제도가 지금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많은 부분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통계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국인데 혼인신고도 미루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2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4년에는 5.21%였는데 이게 2023년에는 8.15%로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혼외자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혼인신고의 불리한 제도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 출산 연령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고 그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불이익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하루빨리 고쳐야지. 아니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제도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지 좀 답답한데요. 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